집안은 한때 평온했다. 바닥은 반짝였고 식탁 위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놓였으며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 모든 평온을 지키던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수진이었다. 수진은 23세 이 집에 시집왔다. 남편 동민을 사랑했기에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은자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복이지. 요즘 애들이 어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나 하나. 수지는 그 말에 애써 웃고는 부엌으로 향하곤 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다. 은자는 사소한 걸로 타박을 하긴 했지만 그럴 땐 시아버지가 중재를 해주었고 동민도 늘 수진의 편에 서주었다. 그런데 그 평온이 언제부터였을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수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반찬을 만들었다.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에 김치까지 한 상 가득 차려 놓았다. 동민이 출근하려고 나오면서 말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엔 회식이 있어서 늦어. 응.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동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 은자는 곧 식탁에 앉았다. 수지는 서둘러 밥을 푸고 국을 떠서 앞에 놓았다. 하지만 은자는 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싱거워서야 어디 국이라고 할 수 있겠니? 수지는 놀라며 국을 다시 맛봤다. 그녀의 입맛엔 적당했다. 하지만 은자는 연신 혀를 차며 소리를 높였다. 요즘은 국도 못 끓이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내가 내 나이 때는 밥상 하나 차리면 시어른이 감탄을 하셨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자의 눈빛은 그게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배워서 시집 오래.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니. 그 말에 수진의 손이 잠시 떨렸다.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선을 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참고 또 참았다. 그날 저녁 수지는 방에 앉아 있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동민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 말았다. 회식 자리인데 괜히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방 밖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그만해. 수진이도 애쓰고 있잖아. 아니, 당신은 왜 맨날 저 아이 편만 들어? 내가 뭘 틀린 말이라도 했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야. 수진이 착한 아이야. 당신도 좀 내려놓고 지켜봐. 내려놓다간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겠지. 수지는 이불을 꾹 움켜쥐었다. 시아버지의 말에 한숨이 나면서도 은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온 수지는 현관에서 동민과 은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걸 들었다. 엄마, 제발 수진한테 좀 그만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가르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상처 주는 거라고. 어머, 너는 며느리한테 홀려서 이제 내 엄마까지 몰아내겠다는 거냐? 수지는 슬며시 방문을 닫았다. 그리고 주방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 물을 마셨다. 눈가가 시큰거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수진의 부모님이 집에 놀러 온 날, 은자는 유난히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아버님. 얘가 아직도 서툴러서 제가 좀 다그치기도 했어요. 요즘 애들이야 뭐. 수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다. 어머니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의 입술이 하얗게 굳어 있다는 걸. 그날 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수지는 욕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수지는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동민을 사랑했고 집을 지키고 싶었다. 그날 이후로도 은자는 계속해서 쏘아붙였다. 저 애는 애도 못 낳고 살림도 시원찮고 그저 얼굴값 하나로 살아가는 거지 뭐. 어느새 집안은 싸늘해졌다. 시아버지는 점점 말을 아꼈고 동민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 늘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밤 은자는 수진을 부엌으로 불렀다. 수진아,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나가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말처럼
은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냉정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작은 방에 앉아 이불을 덮고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또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자신의 자리라 믿었던 그곳이 이제는 자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 평범했던 집에 첫 불씨가 피어났다. 누구도 막지 못한 불씨는 곧 집안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불길이 되어버렸다. 수지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시어머니 은자의 날 선말에도 차가운 시선에도 그녀는 버텼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은자는 드디어 말을 꺼냈다. 이제 내 짐은 다 쌌니? 수지는 놀란 눈으로 은자를 바라봤다. 짐이라니.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예상한 적도 없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듣지 못했니? 내 짐 싸라고 했잖아.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를 이 집 며느리로 둘 수 없어. 수지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다. 은자의 눈빛에는 조금의 동정도 없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동민을 붙잡았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 동민은 피곤한 얼굴로 술에 취해 있었다. 수진아, 제발 그냥 좀 참아. 더 뭘 참아야 해?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게 그게 참을 일이야? 동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수지는 거실에 서서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날 은자는 더욱 대놓고 수진을 몰아세웠다. 수진이 차린 밥을 밀어내며 말했다. 이게 밥이니? 개밥이지. 내가 사람이라면 이런 밥을 시부모에게 내놓겠니? 수지는 손이 떨렸지만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집 나가면 돼. 내가 없으면 우리 집도 편안해질 거야.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의 눈빛엔 안쓰러움이 비쳤지만 은자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넣고는 멈췄다. 문득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말라버린 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동민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은자도 자신을 받아주리라 믿었기에. 며칠 뒤 은자는 드디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다. 수진아, 방도 치워놨다. 내일 집 나가. 수지는 가만히 앉아 은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그렇게까지 저를 싫어하세요? 싫어? 너를 싫어한 적은 없어. 그저 내가 이 집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뿐이지. 어머니가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가 뭘 알아?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지는 짐을 싸서 방 한 구석에 두고 이불 속에 들어갔다. 그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밖에서는 은자가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에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우리 집에 붙어 있게 두면 안 돼. 여보, 그 아이도 뭐? 언제까지 참고 살라고? 난 이제 지긋지긋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동민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봤다. 은자는 두 팔을 꼬고 서서 냉정하게 말했다. 앞으로 잘 살아. 내 부모님께도 안부 전하고. 수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쾅 하고 닫혔고 찬바람이 수진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걸었다.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한참 걸었다.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고 어깨가 푹 꺼졌다. 어느새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나오듯 수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자니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괜찮니? 무슨 일 있니? 수지는 잠시 말을 못하다가 흐느끼며 대답했다. 엄마, 나 집에서 쫓겨났어. 엄마는 말없이 있었다. 잠시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야?
엄마가 갈게. 수지는 결국 친정으로 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참을 만큼 참았잖니. 이제 내 행복을 생각해야지. 수진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동민을 사랑해. 엄마는 한숨을 쉬며 수진을 안아주었다. 한편 은자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수진이 떠난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잘한 거야 잘한 거지. 하지만 그날 밤 은자는 악몽을 꾸었다. 수진이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다. 다음 날 은자는 눈을 떴지만 머리가 지끈거렸다. 수진이 없는 부엌, 수진이 없는 식탁. 모든 게 삐걱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집이 썰렁해. 하지만 곧 고개를 젓고 말했다. 아니야. 잘한 거야. 그러나 은자 자신도 모르게 그 말 끝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고 있었다. 은자는 아직 몰랐다. 그날부터 서서히 그녀의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수진이 떠난 집안에는 적막이 흘렀다. 은자는 여전히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더 이상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되잖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편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동민이었다. 퇴근 후 동민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저녁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몇 번 뜯어 말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어쩌다 거실에 있어도 TV를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민아, 밥 안 먹어? 은자가 부르자 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고 공허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했다. 은자가 거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동민은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지친 듯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도 이상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은자에게 무심히 말했다. 그 아이 참 착한 애였는데. 은자는 발끈했다. 뭐가 착해? 내가 그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아버지는 말없이 신문만 넘겼다. 하지만 은자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비난이 서려 있었다. 은자는 그날부터 괜히 사소한 것에 신경이 곤두섰다. 밥맛이 떨어지고 잠도 설쳤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마주친 이웃이 은자를 붙잡고 물었다. 아니, 며느리는 요즘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아, 그냥 친정에 갔어요. 은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은 불편했다. 아이고, 그 착한 며느리가 참 보기 좋았는데 갑자기 가니까 집도 좀 썰렁하시겠어요? 이웃의 한마디에 은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자신도 모르게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참 다들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듯이 보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쓴 기운이 맴돌았다. 그녀 스스로도 알았다. 수진이 없으니 집안의 공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그날 밤 동민이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 앉자마자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울컥 터뜨렸다. 왜 그랬어, 엄마? 은자는 놀라서 동민을 바라봤다. 뭐가 왜야? 왜 수진을 쫓아냈냐고. 은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가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애가 잘못했지. 그 애가 이 집에 맞지 않았던 거야. 동민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아니야, 그 애는 너무 착했어. 그날 이후로 동민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퇴근하면 곧장 밖으로 나가 새벽에 들어왔다. 때로는 며칠씩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웠다. 시아버지도 점점 말을 줄였다. 밥상에서도 말없이 숟가락질만 했다. 가끔은 은자를 보고 한숨만 쉬곤 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은자는 혼자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다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초라하고 지쳐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다. 그날 밤 은자는 악몽을 꾸었다. 문 밖에서 수진이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랬어요? 수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나를 죽였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은자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꾸만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진이 비치는 것 같았고 부엌을 지나다가도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있던 수진의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이가 병원에 있어요. 은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몸이 많이 상했대요. 그 아이 우울증이 심해졌대요. 은자는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짐을 수진에게 지운 건지. 하지만 이미 수진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넌 듯했다. 며칠 후 은자는 수진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수진은 창가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바깥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은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수진아. 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다 무너지듯 벽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수진을 쫓아낸 것이 결국 자신의 삶도 무너뜨린 것임을.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은자의 삶에 더 큰 균열이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진의 병실을 다녀온 날 밤 은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고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창백한 얼굴로 가득했다. 그녀는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서야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불을 켜고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은자를 보고 말했다. 다녀왔어? 은자는 화들짝 놀랐다. 시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찬 술잔을 하나 두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어떻게 자겠어? 며느리가 저 지경인데. 그 한마디가 은자의 가슴을 콕 찔렀다. 하지만 은자는 여전히 자신을 변명하고 싶었다. 그게 그 애가 먼저.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좀 하지. 그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집에서 쫓아내야 했어? 그 애가 나한테 한 번도 대든 적 있어?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은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식탁 가장자리를 부여잡았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동미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말을 아꼈고 은자도 감히 그들을 향해 말을 붙일 수 없었다. 집안 곳곳에 기묘한 정막이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민이 큰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은자는 안도하며 말했다. 이제야 집에 좀 들어오네. 하지만 동민은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잠시 후 그는 문을 열고 나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나 오늘부터 나가서 살 거야. 은자는 놀라서 동민을 바라봤다.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너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동민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수진이 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고도 아무렇지 않니? 내가 더는 못 참아. 그렇게 동민은 집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그의 소식은 끊겼다. 은자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아들은 떠나고 시아버지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웃들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함께 수다를 떨던 사람들이 이제는 멀찍이서 속삭이며 은자를 쳐다봤다. 아유, 그 집 며느리 쫓아낸 거 알지? 그 착한 애를 왜 그런 꼴로 만들어 놨대? 아들이 집도 나갔다며? 세상에. 수군대는 소리가 은자의 귀를 파고들었다. 은자는 동네 슈퍼에도 시장에도 나가지 않았다. 문을 걸어 잠근 채 하루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던 중 은자에게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진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말을 잃어버려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은자는 갈등했다.
가지 말아야지, 가면 더 상처 주겠지 생각했지만 결국 그날 밤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수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너무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은자가 들어서자 수지는 고개를 돌렸다. 수진아.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미안하다. 은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다. 그땐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은자는 돌아오는 길에 동민을 찾기 위해 그가 다니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뜻밖의 소식이었다. 그 직원 사직했습니다. 한 달 전쯤요. 은자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동민의 연락처도 거처도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술을 한 잔 기울인 채 낮게 말했다. 내가 이 집안을 다 망쳤어. 은자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님, 동민이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래도 그 애만은 지켜야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시아버지의 눈빛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은자는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때부터였다.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밤마다 부엌 쪽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삐걱이는 소리도 났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기에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수진의 얼굴이 비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한밤중에 깨어나 부엌으로 나가보면 싱크대에는 물기가 흥건히 남아있고 접시가 어질러져 있었다. 문을 닫고 돌아서면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은자는 점점 지쳐갔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불안에 시달렸다. 어느 날 은자는 거울 속에서 수진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그 미소에는 차가운 한기와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은자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뜨렸다. 거울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자 그녀는 그 조각 속에서 수진의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은자는 방 안에 틀어박혔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왜 그랬어요? 내가 나를 죽였어. 그녀의 귓가에 반복되는 그 목소리. 은자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다. 은자는 집안의 창문을 모조리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은자에게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만 들렸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앉아만 있던 은자는 거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깨진 거울 조각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거울 조각을 다시 치웠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수진의 시선이 따라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밤마다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은자는 점점 수진의 얼굴과 목소리가 현실과 꿈의 경계마저 허물어뜨리는 것을 느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다가도 국을 끓이려다가도 수진의 손이 자신의 손목을 잡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면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루는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시아버지가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공허하고 깊게 꺼져 있었다. 은자야. 예, 아버님. 너 그만두지 않겠니? 은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뭘 그만두라는.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뱉고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언젠가는 멈추고 용서를 빌어야 할 때가 있어. 그 말은 마치 은자의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애가 먼저. 그때 시아버지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아니야. 내가 먼저였어.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방문을 열고 시아버지가 잠든 방을 바라봤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은자에게는 그 숨소리조차 자신을 꾸짖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동민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수진이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은자는 갈팡질팡했다. 병원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집 밖으로 나섰다. 병실에 들어서자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느다란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말라 있었다. 수진아. 은자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수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은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다. 은자는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다. 미안하다. 수진의 손이 천천히 떨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자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차가웠다. 그리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였다. 은자는 덜컥하며 손을 놓았다. 그 한마디가 은자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은자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수지는 하얀 옷을 입고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잠에서 깬 은자는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다. 이불을 걷어차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귀에서는 아직도 수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 은자는 집안에서 점점 이상해졌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벽에다 소리를 지르거나 부엌 구석에서 웅크린 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다. 그만해 제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만 좀 괴롭혀. 시아버지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은자를 바라보다 결국 말했다. 은자야, 정신과에라도 가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하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밤마다 현관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부엌에서는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거실을 가로질러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시아버지는 그런 은자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갔다. 그는 동민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은자는 완전히 무너져갔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거울을 보면 수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주방에서 칼을 쥐었을 때도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을 때도 그녀의 귀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당신 차례야. 하루는 은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문득 방문이 저절로 열렸다. 거기에는 수진이 서 있었다. 하얀 얼굴, 텅 빈 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자는 그대로 의자에서 굳어버렸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왔다. 은자의 얼굴 앞까지 와서 속삭였다. 당신이 지옥을 만들었으니 이제 지옥을 살아야 해. 그날 밤 은자는 거실 한가운데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웃의 신고로 구급차가 왔고 그녀는 정신을 잃은 채 실려갔다. 병원에서 깨어난 은자는 방 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은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은자 씨가 많이 약해졌대라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집안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변해갔다. 커튼은 닫힌 채였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닥 위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몇 날 며칠 전부터 식지 않은 국이 상한 채 놓여 있었다. 밤이 되면 은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모두 꺼놓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았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왜? 은자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몸을 떨며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제 그만. 며칠 후 마침내 동민이 돌아왔다. 그는 시아버지와 함께 은자의 집에 도착했다. 동민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아버지는 기력이 쇠한 모습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쿰쿰한 냄새가 밀려왔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은자는 멍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 동민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은자는 고개를 떨궜다. 동민아. 왜 이렇게 됐어 왜? 동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가 은자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동민은 그 자리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결혼식 날 수진과 동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위로 누군가가 붉은 펜으로 X자를 그어 놓았다. 엄마 이게 뭐야? 동민이 사진을 들어 올리자 은자는 그제야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왜 그랬어? 왜 수진이를 그렇게? 동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나가버렸다. 현관을 나서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어. 동민이 떠난 뒤 은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쩔 셈이냐?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진의 얼굴이 서려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은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은자 씨,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대답이라도.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웃들은 걱정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문을 연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은자는 거실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마치 잠든 것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수진아, 용서해줘. 동민아, 미안하다. 시아버님, 죄송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은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더 이상 예전의 은자가 아니었다. 의사는 말했다. 심한 공황과 환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날부터 은자는 병원에 머물렀다. 동민은 매주 병문안을 왔다. 하지만 은자가 그를 알아보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은자는 동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동민아, 수진이한테 전해줘. 이제 놓아달라고. 동민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다.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흐릿하게 미소를 지었다. 창가에는 수진의 모습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은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떠났다. 이날 이후 은자는 더 이상 수진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그늘이 남아 있었다. 은자가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이 지났다. 그 사이 집은 방치된 채 먼지와 곰팡이가 쌓였고 집 앞마당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이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안쓰럽게도 불쌍하게도 보지 않았다. 그저 저 집은 이제 끝이구나 하는 눈빛으로 집을 스쳐 지나갔다. 한여름의 어느 날 동민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문을 열자 은자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비치는 자리에서 그녀는 마치 오래된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엄마. 은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다. 동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나야. 동민. 그 말에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민.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고 희미했다. 그날 동민은 병원장과 면담을 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가 있던 겁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기는 힘들 겁니다. 동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이 병원이 더 안전한 곳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동민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셨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동민아, 네. 내가 내 엄마를 너무 버려뒀다. 그게 화근이었어. 동민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집착을. 그때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 난 알고 있어. 뭐라고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날 내 엄마가 수진이를 내쫓을 때 사실은. 시아버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이미 수진과의 갈등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고 했다. 그리고 은자가 수진을 몰아세우던 그날, 그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 수진이 임신했더라. 뭐라고요? 내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난 거다. 자기 허락 없이 자기 집안을 더럽혔다고 생각한 거지. 동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었다. 다음 날, 동민은 은자에게 찾아가 물었다. 엄마, 수진이 그때. 은자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한동안 침묵하던 은자는 흐느끼듯 말했다. 수진이는 내 손으로.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며칠 후 동민은 수진의 친정에 찾아갔다. 수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뭐 하러 왔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수진의 어머니는 차갑게 그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늦었지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진이 그때 아이를 가졌던 거 몰랐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다. 그래. 몰랐을 거다. 그 아이는 그 애가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어 한 거였어. 그런데 결국엔 아무도 못 지켰지. 동민은 그날 이후 무기력해졌다.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며칠 후 그는 은자의 집에 다시 들렀다. 집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은자의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동민이가 결혼한다. 그 애는 예쁘긴 하지만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 이건 안 된다. 내 집안에 그런 더러운 일이. 수진을 내쫓았다. 동민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다. 밤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랬냐고 묻는다. 무섭다. 미안하다. 이제 내가 잘못했다. 일기장을 덮은 동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이제 그만 놓아드려야지. 그날 밤 동민은 병원에 갔다. 창가에 앉아있던 은자를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엄마, 이제 이 집 팔 거야. 은자는 그를 바라봤다. 수진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제. 은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동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잊자. 엄마. 창밖에는 달빛이 흐드러졌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집은 이제 기억 속의 잿빛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을 팔겠다는 동민의 결정은 병원에 있던 은자의 마지막 남은 의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밥도 거의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봤다. 이제 집도 없네. 은자가 중얼거렸다. 동민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도 더 이상 그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며칠 뒤 동민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찾았다. 집은 이미 반쯤 폐허가 되어 있었고 들어가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풍겼다. 이 집 사시려는 분이 있을까요? 중개인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여긴 땅값이에요. 집은 곧 허물어야겠죠. 동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집안에 남아있는 은자의 흔적들을 정리하던 동민은 거실 벽장 안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수진이 남긴 편지들이 있었다.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채 봉투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첫 번째 편지. 어머니께. 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민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죄송합니다. 더 잘할 수 없어서. 두 번째 편지. 어머니. 저 아이를 지킬 수 없다면 저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만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되네요. 세 번째, 마지막 편지. 저 떠나려고 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때쯤이면 어머니도 저를 받아주실까요? 부디 제 아이만은. 동민은 편지 뭉치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답답했다. 수진아. 그는 손에 편지를 쥔 채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도착하자 은자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동민은 그녀 앞에 앉아 편지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 거야.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 쥐어진 봉투를 보자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수진이가 쓴 거야. 은자는 손끝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고 첫 편지를 꺼내 읽던 은자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첫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은자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다. 왜 나는 왜? 그녀의 눈물이 베개 위에 떨어졌다. 동민은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며칠 뒤 집의 매매가 끝났다. 새로 집을 산 사람들은 곧 철거를 시작했다.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베어지고 텅 빈 거실의 벽이 허물어졌다. 벽장 안에 곰팡이 핀 사진들, 쪽지들, 일기장 몇 권이 비닐봉투에 담겨 트럭에 실렸다. 동민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집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흙바닥만 남았다. 바람에 먼지가 휘날렸다. 동민은 땅 위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날 밤 동민은 병원에서 은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없어.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했어. 엄마 이제 수진이 용서해. 은자는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날 용서해야지. 며칠 뒤 은자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새벽녘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있었다.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다. 동민은 그날 저녁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하객은 거의 없었다. 그는 홀로 어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나왔다. 장례가 끝난 뒤 그는 수진의 친정 근처를 배회했다. 마침내 수진의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아이를 찾고 싶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정말요? 몇 년 전 연락이 끊겼어. 동민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동민은 편지와 사진을 한데 모아 상자에 넣고 창고에 두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를 정리하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수진아 언젠가 너를 찾을게. 은자가 떠난 자리, 집이 사라진 자리, 그리고 수진이 떠난 자리. 그곳에는 바람만이 남아 있었다. 동민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수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가게 한쪽 벽에는 감나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매일 감나무를 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이제는 지켜줄게. 창밖에는 다시 가을이 오고 있었다. 바람에 감잎이 날렸다. 작은 카페를 연 지 3개월째. 동민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는 것. 손님이 드문 한낮이면 그는 늘 벽에 걸린 감나무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게 안에는 언제나 은은한 음악이 흘렀다. 마치 고백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그 멜로디 속에 묻혀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그녀는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동민은 주문을 받고 그녀에게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몇 주 동안 그 여자는 가끔 카페에 나타났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주문.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돌아갔다. 어느 날 동민이 말을 걸었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놀란 듯 동민을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여기 조용해서요. 생각하기 좋아서요. 그 후로도 그녀는 계속 카페에 왔다. 그리고 어느 날 동민이 카운터에 앉아 있는 그에게 다가왔다. 혹시 주인님 성함이? 박동민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민 씨. 네. 저도 박 씨였어요. 그날 밤 동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떠난 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남긴 명함 하나가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이름 대신 수진이라는 글씨와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동민은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진아. 긴 침묵. 그리고 그 끝에 들려온 목소리. 동민 씨였구나. 다음 날 그들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수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동민은 멈추지 못하고 속마음을 쏟아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널 찾았어. 수진은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 동민은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해. 그 말 듣고 싶었던 것 같아.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동민에게 건넸다. 이거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쪽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이가 담요에 쌓인 채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짧은 글. 우리 아이예요. 이제 당신에게 맡길게요. 동민은 숨이 막혔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어린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였어. 하지만 이제 당신이 키워. 수진은 마지막까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그가 부르자 수진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부탁이야, 행복하게 키워줘. 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동민은 주저앉아 봉투를 꼭 끌어안았다. 며칠 후 동민은 수진이 적어준 주소를 따라가 보았다. 낡은 보육원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된 현관문에 손을 얹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원장은 그를 맞이했다. 박동민 씨? 네.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작은 방 안. 아이 하나가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아빠. 동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래, 아빠야. 아이의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동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아, 고마워. 이제는 내가 지킬게. 이듬해 봄, 동민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이는 해맑게 웃었고 동민은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를 들렀다. 벽에 걸린 감나무 사진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수진아. 이 아이만은 꼭 지켜낼게. 한 달 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동민 씨, 잘 지내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멀리서 지켜볼게요. 발신이 넘는 봉투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편지가 수진의 것임을. 그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언제든 돌아와. 여긴 내 자리니까. 카페 창가에는 여전히 감나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아이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도 하나 더 붙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이 흔들렸다. 동민은 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아. 봄비가 내리던 날, 동민은 아이와 함께 시장을 걸었다. 아이의 손에는 알록달록한 우산이 들려 있었고, 동민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빠, 오늘은 뭐 해 먹어요? 우리 승우가 좋아하는 떡국 어때? 좋아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 동민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의 삶은 달라졌다.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숨결을 느끼는 매일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였다.
그날 저녁 승우가 잠든 후 동민은 책상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서류와 가족관계 등록부가 들어있었다. 모두 작성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칸에는 빈칸이 남아 있었다. 그 자리를 빈 채로 남겨야 할지 아니면 수진을 찾아야 할지. 동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야. 숨을 삼켰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는 알았다. 수진이었다. 승우는 잘 지내. 잘 지내. 웃고 잘 먹고 잘 자. 너무 잘 지내. 다행이야. 잠시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마치 서로의 숨결만이 전화를 통해 전해지는 듯했다. 보고 싶어. 동민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말했다. 승우한테 엄마 얘기는 하지 말아줘. 왜? 그 애는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하니까. 동민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끝내 대답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동민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란을 비운 채 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 동민은 승우를 안아올리며 속삭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그해 여름 카페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감나무 사진 옆에 승우가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렸다. 그림 속에는 동민과 승우가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얼굴이 없는 사람이 하나 더 그려져 있었다. 승우야, 이건 누구야? 동민이 물었다. 승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엄마. 엄마. 응. 엄마가 항상 보고 있을 거래. 동민은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도 널 사랑해. 어느 날 밤 카페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검은 모자와 긴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늦었지?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 수진은 감나무 사진을 바라보며 앉았다. 동민은 조심스레 커피를 내려 그녀 앞에 놓았다. 승우는 잘 지내? 응. 다행이야. 그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 이젠 떠날 거야. 어디로? 멀리. 동민은 눈을 감았다. 가야만 해? 그래야만 해.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승우를 보기 위해 집에 들렀다. 아이의 방문을 열자 승우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안해. 사랑해. 아이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울컥했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다음 날 수지는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작은 종이 한 장뿐이었다. 동민 씨, 미안하고 고마워. 승우를 행복하게 해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켜줘. 동민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혼잣말을 했다. 수진아, 행복해. 어디서든. 시간이 흘렀다. 승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카페에는 웃음소리가 많아졌다. 동민은 여전히 감나무 사진과 수진의 편지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동민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모퉁이에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수진이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인 뒤 우산을 쓰고 천천히 돌아섰다. 동민은 창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다. 차가운 축복이었어도 넌 내 가족이야. 그리고 그해 겨울 감나무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동민은 승우와 함께 감을 따며 웃었다. 그가 바랐던 건 결국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가족, 사랑, 그리고 그가 지킬 수 있는 삶.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너의 축복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을 뜨겁게 했다. 수진아, 언제든 돌아와. 여긴 아직도 내 자리야. 눈이 흩날리던 날 마을 어귀의 우체국으로부터 등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도 주소도 없는 단지 누군가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다. 받는 사람은 동민이었다. 이거 맞으시죠? 직원이 확인하자 동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들린 작은 갈색 상자가 묵직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그를 긴장하게 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상자를 열지 못한 채 거실 한 구석에 두었다. 승우가 잠든 밤이 되어서야 그는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로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담아보냅니다. 손끝이 떨렸다. 앨범을 펼치자 그 안에는 동민이 알지 못했던 수진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10대 시절부터 혼자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 누군가의 그림자를 피해 숨듯 찍힌 사진. 그리고 승우를 안고 눈물 흘리며 웃는 모습. 그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자신의 모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편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편지지가 여러 장 나왔다. 수진의 글씨였다. 동민 씨, 이제야 내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난 당신이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글씨가 떨리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읽어내려갈수록 그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지는 그가 알지 못한 지옥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도 몰랐다. 도망치듯 나온 집에서 우연히 동민을 만났고 그가 내민 손이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동민에게조차 모든 걸 털어놓지 못하고 끝내 떠났다. 승우를 남기고 떠나서 미안해. 그 애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고 싶었어. 나를 닮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러려면 난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동민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 편지를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상자에 담긴 사진과 편지를 모두 작은 가방에 넣고 바람을 쐬러 나갔다. 눈밭을 걷다가 문득 시장 구석의 낡은 골동품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유리문에 적힌 문구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모든 상처에는 값어치가 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인장은 무릎을 꿇고 오래된 시계를 닫고 있었다. 무엇을 찾으러 오셨나요? 동민은 잠시 망설이다 가방을 열어 보였다. 사진, 편지, 그리고 수진의 흔적들. 이것들 잊고 싶어서요. 그런데 잊어도 되는 걸까요? 주인은 한참 동안 가방 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위한 증표니까요. 그날 밤 동민은 골동품 가게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사왔다. 상자 안에 수진의 편지와 사진을 곱게 넣고 자물쇠를 잠갔다. 그리고 거실 책장 맨 위에 올려두며 중얼거렸다. 승우가 어른이 되면 이걸 보여줄게. 그때까지는 내가 지킬게. 며칠 후 마을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승우의 친할머니였다. 수진을 집에서 내쫓았던 그 냉정했던 시어머니. 백발이 성성한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동민아, 잠깐만 볼 수 있니? 동민은 승우를 안고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늙고 지쳐 있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오셨어요? 미안하구나. 그땐 왜 그랬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동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수진이는 당신 때문에 다쳤어요. 우리 아이도 그 상처 안고 살아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알아. 그게 나의 벌이겠지. 동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동민은 할머니와 마주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동민은 끝내 차가운 표정을 지운 채 자리를 떴다. 며칠 뒤 할머니가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떠난 그날 밤 동민의 문 앞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승우에게 전해주렴. 그 애를 지켜줘서 고맙다. 안에는 수진이 어릴 적 찍힌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수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동민은 사진을 꾹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해 겨울 눈밭 위에 남겨진 작은 발자국을 따라가며 동민은 승우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웃음이 눈송이에 묻어 사라졌다. 승우야, 기억하렴. 가족은 상처도 함께 견뎌야 하는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아빠. 그날 밤 그는 또 일기장을 열었다. 수진아, 내가 남긴 진실을 감추지 않을게. 승우가 언젠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지켜줄게. 그리고 어디서든 널 용서해. 초겨울의 하늘은 낮게 드리워진 구름으로 가득했고 바람 끝에는 매서운 서리가 묻어 있었다. 마을의 언덕을 내려오던 동민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 안에는 짧고 단순한 말이 적혀 있었다. 가장 큰 벌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거란다. 그 문장을 수없이 곱씹으며 동민은 고개를 떨궜다. 눈을 감자 할머니의 굳은 얼굴과 뒤돌아 나가던 수진의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날 밤 그는 벽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몇 장 남지 않은 수진의 사진 사이로 낡은 메모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승우만큼은 제발. 이 짧은 글귀가 동민의 가슴을 찔렀다. 수진의 고통과 할머니의 후회가 마치 한 줄의 사슬처럼 엮여 있었다. 며칠 후 동민은 승우를 데리고 바닷가 마을에 있는 작은 절을 찾았다. 수진이 생전에 혼자 자주 다녔던 곳이라 했다.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기왓장 소리와 함께 절 안의 스님이 그들을 맞았다.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무거워 보이십니다. 동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자주 오던 곳이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스님은 차를 내우며 말했다. 사람 마음이란 쉽게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겁니다. 동민은 절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승우는 작은 손으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아이를 불렀다. 승우야. 네, 아빠. 혹시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어?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요. 순수한 답에 동민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문득 작은 통장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두고 간 봉투 속에 들어있던 통장이었다. 적힌 이름은 모두 수진의 것이었고 마지막 장에는 승우라고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떠나기 전까지 수진을 위해 그리고 승우를 위해 모은 돈을 남긴 것이었다. 동민은 손끝으로 메모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다음 날 아침 동민은 용기 내어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 떠난 뒤로는 연락을 끊고 지냈던 사이였다. 저예요. 동민입니다.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모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마디 했다. 와요. 그날 오후 장모의 집 거실에 앉은 그는 손에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다. 수진이 승우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장모는 오래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그의 앞에 차를 놓으며 말했다. 이제서야 왜 왔어? 제가 너무 무서워서요. 뭐가? 그 사람을 잃고 나서 그 사람을 알게 됐거든요. 장모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진이는 외로웠던 애야. 내가 다 막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지. 저도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뒤 동민은 수진의 무덤을 찾았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차가운 바람에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더 일찍 알아볼걸. 미안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묘비 아래 놓았다. 그리고 꽃을 고이 올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였다. 멀리서 그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승우가 달려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가 쥐어 있었다. 이거 엄마한테 주려고. 아이의 얼굴은 해맑았다. 동민은 아이를 안고 무덤 앞에 다시 섰다. 수진아. 우린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일기장을 열고 적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상처까지 안아주는 일이었다. 이제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며칠 후 승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동민에게 달려왔다. 아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가족은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거래요. 동미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웃었다. 맞아, 우리도 그래야지. 겨울은 어느새 지나가고 있었다. 눈밭 위에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다.